이건 불가능해. 한성대학병원 원장 한태석은 펠라이트 불빛 아래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항암 치료로 영구 불임 판정을 받은 자신 앞에 나타난 6살 쌍둥이. 그런데 이 아이들의 눈이 자신과 똑같은 오드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빠가 진우 좀 살려주세요. 형 아이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태석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날 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무서운 덫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대학병원 이사회실의 무거운 침묵이 한태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병원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은 한민철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시죠. 7년째 후계자 문제를 미루고 계시잖아요. 태석이 민철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언제까지요? 이사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민철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민철 부원장 말이 맞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태석이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더 논의할 것도 없고. 민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이 도망치신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선 태석은 금고를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영구적 무정자증 확진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태석이 진단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었나?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야간 당직 교대 시간입니다. 김 과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태석이 가운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직은 내가 서겠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돌려보내. 하지만 원장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내가 하겠다고 했다. 태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태석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태석을 반겼습니다. 원장님 직접 당직을 서시다니 영광입니다. 태석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밤을 보내고 싶어서 말이야.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시죠. 괜찮다. 언제 응급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야지. 밤이 깊어갈수록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태석은 의자에 앉아 병원 운영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응급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태석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응급실 입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2명의 어린아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조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우가 아파요.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어 아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아이는 의식이 몽롱했고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태석이 급히 다가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39도가 넘는다.
해열제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 가져와. 그때 작은 아이가 갑자기 전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처치 준비. 지금 당장. 태석이 소리치자 응급실이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큰아이가 태석의 가운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진우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석이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동생을 꼭 낫게 해줄 테니까. 정말요? 진우가 죽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형이 용감하게 동생을 데려왔잖아. 태석이 펠라이트를 꺼내 경련을 일으킨 아이의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은 짙은 갈색, 오른쪽 눈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었습니다. 태석 자신과 똑같은 오드아이였습니다. 태석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간호사가 태석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석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를 VIP 병동으로 옮겨. 지금 즉시. VIP 병동이요? 하지만 보호자 동의서도 없고 신원도 확인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어서 옮겨. 태석이 보안팀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VIP 병동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 큰아이가 태석에게 다시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진우랑 저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진우 혼자 두면 안 돼요. 태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형이 옆에 있어줘야 동생이 빨리 나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은우예요. 동생 이름은 진우고요. 태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우야,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은우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태석은 아이들이 병실로 이송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태석은 급히 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의뢰서를 꺼내 손 떨리는 글씨로 작성했습니다. 태석이 유전자 분석실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야, 나다. 지금 당장 초응급 친자 확인 검사를 해줘야 한다. 절대 기밀이야. 원장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묻지 말고 해줘. 결과는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손에 있어야 해. 태석은 전화를 끊고 원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오드아이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진단받은 무정자증과 방금 본 아이의 눈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태석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석은 VIP 병동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병실 앞에서 은우가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은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우야, 밤새 잠도 못 잤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은우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가 아프면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해요. 태석이 은우 옆에 앉으며 유아용 도서를 건넸습니다. 이 책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 은우가 책을 받아들며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주고 간 편지가 있어요. 아저씨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태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석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분석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석이 은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친자 확률 99.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석이 벽에 기대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확실한가? 재검사는 했나? 3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일치입니다. 태석은 전화를 끊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7년 전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서명했던 정자 보관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철이 태석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죠? VIP 병동에 비밀리에 입원시킨 환자가 있다면서요? 태석이 편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병원 부원장으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형님께 무슨 사정이라도 돌아가라. 지금 당장. 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병원 의사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민철이 돌아간 후 태석은 급히 병원장 전속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긴급히 입양 절차를 준비해줘야 한다. 입양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줘. 한편 민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 직원을 불러들였습니다. VIP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 신상을 조사해봐. 병원장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알아보고.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지금 당장 하라고. 오늘 안에 결과를 가져와. 민철은 직원이 나간 후 컴퓨터를 켜고 병원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태석이 급히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이상하네. 형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민철이 7년 전 태석의 의료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무정자증 진단 기록을 확인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군. 오후 3시 태석은 진우의 병실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태석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야. 네가 많이 아팠거든. 이제 괜찮아졌어. 은우가 달려와 진우를 안았습니다. 진우야, 깨어났구나. 형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우가 태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도 아저씨가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그때 민철의 부하 직원이 몰래 병실 주변을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접근하여 말했습니다. 혹시 VIP 병동에 입원한 쌍둥이 아이들 아세요? 병원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 지시로 접근 금지라서. 직원이 몰래 휴대폰으로 병실 문 앞 사진을 찍어 민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저녁 7시 민철은 받은 사진을 분석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고위 이사들에게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자들이 병원장님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석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안을 더 강화하고 VIP 병동 출입을 완전 차단해. 하지만 언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안 된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야. 태석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검은 상복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태석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태석 씨죠? 태석이 멈춰서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서영입니다.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서영이 태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언니 때문에 찾아왔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거든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도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영이 태석의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복도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요. 태석이 서영을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영이 태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태석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어떻게 된 거야? 교통사고였어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죠. 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언니가 7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아이들의 존재를 비밀로 하면서 말이죠. 태석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나요?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태석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7년 전에 당신이 서명한 정자 활용 동의서예요. 태석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읽었습니다. 정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법적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항암 치료받기 전에 서명한 거였어. 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혼자였던 언니가 향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태석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후에는 이 동의서도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유효했어요. 언니가 정식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태석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은우와 진우가 정말 당신의 친자가 맞아요. DNA 검사도 이미 받으셨죠? 그때 민철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비웃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법적 공백이라 이거 쓸만하네. 민철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병원장을 몰아낼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 어떤 증거 말씀이신가요? 윤리적 하자가 있는 사생아 문제야. 이걸로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 한편 원장실에서 서영이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유언에 따라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기러 왔어요. 태석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의 친아버지인 당신이 돌봐달라고 했어요. 서영이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해요. 태석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 정말인가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그 아이들을 지켜내겠어. 서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볼게요. 언니가 당신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이사회 사무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원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오후 3시에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태석이 전화를 끊고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어디로요? 내 집이야.
펜트하우스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자.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태석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 병동에서 아이들을 내 차로 안전하게 이송해줘. 기자들 몰래 말이야. 오후 2시 민철은 이사회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윤리적 하자와 병원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해임을 요구하면 되죠. 민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형님의 시대가 끝나는군. 이사회가 시작되자 민철이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이사님들, 병원장의 사생활 문제가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말입니까? 병원장이 법적으로 복잡한 사생활 문제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정식으로 양육권을 확보할 거야. 민철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원 이미지는 이미 실추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석은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영과 함께 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함께 해줄 거지? 서영이 태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은우와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은우가 태석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집 정말 크네요. 진우도 서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여기서 살 거예요? 서영이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야. 태석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의 초연대식 펜트하우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곳곳에 아이들의 작은 가방과 낡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석이 평소대로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가 거실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짐이에요. 어젯밤에 정리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태석이 바닥에 떨어진 곰 인형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건 처음이네. 정리를 해야겠어. 서영이 태석의 손에서 인형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집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익숙해지셔야 해요. 은우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태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넥타이 너무 딱딱해 보여요. 진우도 따라 나오며 태석의 정장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희랑 같이 아침 먹어요. 태석이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나는 보통 아침을 안 먹는데.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가족이니까요. 태석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준비한 계란말이와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우가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살았어요? 태석이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랬어. 병원 일이 많거든. 진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랑 같이 밥 먹었는데. 태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영이 아이들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실 거야. 식사를 마친 후 태석이 아이들에게 크고 비싼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너희들 선물이야. 최신형이라서 뭐든 다 할 수 있어. 은우가 태블릿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말고 아저씨랑 놀고 싶어요.
진우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숨바꼭질해요. 엄마랑 자주 했거든요. 태석이 당황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야 해서. 서영 씨가 같이 놀아줄 거야. 서영이 태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병원 일은 잠깐 미뤄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태석이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럼 숨바꼭질이 뭔지 가르쳐 줄래?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아저씨가 술래예요. 은우가 태석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눈 감고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숨을 거고요. 태석이 벽에 대고 눈을 감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태석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서영이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이들 유치원 수업 참관이 있어요. 같이 가세요. 유치원 참관? 나까지 가야 하나? 당연하죠. 아이들 아버지니까. 다음 날 유치원에서 태석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개할 때 은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빠예요.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진우도 태석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멋있어요. 태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태석이 아이들 양육비로 서영에게 거액을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철이 이사회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혼자 말했습니다. 양육권 매수 자금이라. 이거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어. 펜트하우스에서 서영이 태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떡볶이? 나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니까 더 의미 있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돼요. 은우와 진우가 부엌에서 태석에게 재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빠, 이거 떡이에요. 이건 어묵이고요. 태석이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스가 튀어 옷에 묻어도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태석이 평상복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진우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태석이 처음으로 격식 없이 아이들과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동화책을 들고 태석의 침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책 읽어주세요. 태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의학책밖에 읽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아빠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석이 진우를 침대에 앉히고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진우가 태석의 품에 안겨 잠들자 태석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한편 태석은 변호인단과의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내 친자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민철 부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수하겠어. 민철은 비밀각서를 이사들에게 돌리며 막판 공작을 펼쳤습니다. 병원장의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 복도에서 태석은 아이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은우와 진우가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태석은 병원장으로서 얻은 모든 성공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를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호텔 컨벤션홀에서는 한성대학병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태석이 펜트하우스에서 은우와 진우에게 맞춤 턱시도를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와, 아빠, 우리 정말 멋있어요. 은우가 거울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우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태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영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왕자님들 정말 멋지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용기 내세요. 태석이 서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준비는 다 됐나? 걱정 마세요. 경호팀에서 모든 걸 확인했어요. 호텔 컨벤션홀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철이 연단 근처를 서성이며 몰래 준비해둔 비상 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형님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민철이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한 자료 다 있지? 형님이 연설하는 중간에 터뜨릴 거야.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서영이 경호팀과 함께 민철이 준비한 장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이크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해주세요.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철 부원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성대학병원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태석 병원장님께서 특별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태석이 연단에 오르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 비상 마이크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태석이 마이크 앞에서 잠시 홀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객들이 숨죽이며 태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병원장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태석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서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후계자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석이 객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영이 은우와 진우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떨리는 모습으로 태석 곁에 섰습니다. 태석이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은우와 진우. 그 순간 컨벤션홀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태석과 아이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조명이 세 사람의 얼굴을 밝게 비추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태석과 은우, 진우 모두 똑같은 오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짙은 갈색, 오른쪽 눈은 푸른빛 또는 회색이었습니다. 홀 안의 하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와, 정말 똑같네. 완전히 아버지를 닮았구나. 민철이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 태석이 마이크에 대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분명히 제 혈육입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우예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우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예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홀 전체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부하들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반드시 복수하겠어. 행사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에서 태석과 서영, 아이들이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석이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정말 잘해줬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은우가 태석의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태석이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너희들을 평생 지켜줄 테니까. 서영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진우가 태석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우리랑 놀아줄 거죠? 물론이야. 이제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너희들과 시간 보내는 거야. 모든 가족이 소파에 앉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태석이 홀로 거실에 서서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성공적인 발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석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진우군 정밀 검사 결과 이상 소견 발견. 담당 의사 긴급 면담 요청. 마이너스 한성대학병원 소아신경과. 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행복했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련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새벽 6시에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소아신경과 김 교수가 진료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진우군의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석이 의자에 앉으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 교수가 CT 스캔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진우군에게서 유전성 뇌전증의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원장님, 가게에 유전되는 희귀병이죠. 태석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재검사는 했나요? 3번 확인했습니다. 불행히도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수술이에요. 성공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원장님, 진우군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로 오고 있나요? 한성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석이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실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치료팀을 준비해 주세요. 20분 후 응급실에서 진우가 들것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며 태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은우가 울면서 태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진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살려주세요. 태석이 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꼭 낫게 해줄 거야. 그때 민철이 나타나 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진우의 유전병 말이에요. 태석이 민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병원 부원장으로서 상황을 파악하러 왔죠. 그런데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민철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의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잖아요. 태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아이 치료가 우선이야. 그날 오후 민철은 기자들에게 은밀히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한태석 병원장의 유전적 결함이 후계자에게 치명적으로 전이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희귀한 뇌전증입니다. 수술에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석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함 있는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준 무책임한 병원장. 서영이 태석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진우가 중요해요. 태석이 신문을 구겨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철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아이만 살리면 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조사팀이 파견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관이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의 자질과 경영 도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민철이 이사들 앞에서 발언했습니다. 형님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병원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후계자가 유전병을 앓고 있다니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민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병원장 즉각 해임과 아이들의 후계자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태석이 이사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민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임서에 서명하세요. 그것만이 병원을 살리는 길이에요. 태석이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임은 절대 안 해. 내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해. 그날 저녁 태석이 찾은 국내 최고 소아신경외과 의사들이 줄줄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맡을 수 없겠습니다. 원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실패하면 저희까지 매장당할 수 있어요. 태석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의사마저 거절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태석이 과거 자신이 개발했던 실험적 수술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겠어. 태석이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진우를 수술하겠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밖에. 태석이 책상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에 실패할 경우 모든 재산은 아이들에게. 서영이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의사니까요. 태석이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걸어보겠어. 민철이 마지막 방해 공작을 준비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수술하다가 실패하면 완벽한 끝이 될 거야. 태석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진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꼭 살려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운명을 건 수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회 최종 결정 하루 전날 밤 태석은 자신의 모든 사재를 동원했습니다. 수술실에 최첨단 뇌혈관 조형 장비와 미세수술 도구들을 긴급히 들여왔습니다. 원장님, 이 장비들만 해도 수십억 원인데. 장비 설치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최고의 환경에서 수술해야 해. 태석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윤리위원회 접근을 24시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찾았습니다. 고마워. 그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새벽 5시 태석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의료진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민철이 보안팀을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태석이 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는 게 불법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어. 민철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장을 저지해라.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 태석의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원장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외과 간호사장도 나섰습니다. 원장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의 의사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의료진들이 보안팀 앞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태석이 그들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고맙다. 평생 잊지 않겠어. 태석이 수술실로 들어가자 민철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언론에 알려라. 불법 수술이 진행 중이라고. 민철이 기자들에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한태석 병원장이 불법 의료행위 중입니다. 즉시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술실에서 태석이 진우의 상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태석이 메스를 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석이 현미경을 보며 진우의 뇌혈관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출혈량 확인하고 혈압 계속 모니터링해.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현재 상태 안정적입니다. 3시간째 수술이 진행되던 중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태석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고 심박동 안정화시켜. 포기하지 마. 참관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실패하는군. 이제 형님도 끝이야. 하지만 태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집중력으로 문제 부위를 찾아 정밀하게 치료했습니다. 호흡량 늘려주고 산소 공급 최대로 해. 네, 원장님. 6시간이 지나자 태석의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병변 부위 확인됐습니다. 절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진우가 평생 장애를 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석이 미세한 움직임으로 문제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9시간째 태석이 마지막 봉합을 진행했습니다. 생체 신호 모두 안정권입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태석이 메스를 내려놓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의료진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수술을 해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서영과 은우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석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어. 진우는 괜찮을 거야. 은우가 태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정말 고마워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태석이 발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병원장직 사퇴 의사는 있으신가요? 네, 사퇴하겠습니다. 의사 면허도 반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태석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내 선택이 옳았어. 회복실에서 태석이 의식을 잃고 있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켰다. 이제 빨리 일어나렴. 태석이 의자에 앉아 지친 몸을 기대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의원이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박사 의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태석이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병원장실과는 달리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영이 접수대에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 환자가 10시에 오기로 했어요. 할머니인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태석이 청진기를 목에 걸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천천히 정성껏 봐드리자. 그때 은우와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의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진우가 태석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활기차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은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에 아빠 그림을 그렸어요. 은우가 가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석이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네. 액자에 넣어서 진료실에 걸어놔야겠어. 한편 한성대학병원에서는 민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한민철 씨 공금 횡령과 불법 자료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저는 병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는 태석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한태석 원장님께 돌아와 달라고 해봅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정신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태석은 이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태석이 전화를 끊고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복귀하라고 하네. 하지만 거절했어.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곳이 훨씬 좋잖아요. 오후에 할머니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태석이 할머니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천천히 치료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그 유명한 한태석 박사님이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이제는 그냥 동네 의사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태석이 할머니에게 물리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환자를 돌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녁 시간 진우가 환자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며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빠가 몸에 좋다고 했어요. 환자들이 진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참 착하네. 아버지 닮았어. 은우도 대기실을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의자 정리할게요. 다음 환자분이 편하게 앉으시라고요. 태석이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병원장일 때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가족 4명이 함께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서영이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런 게 진짜 행복한 거죠? 은우가 태석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진우가 공을 가져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같이 축구해요. 좋지. 아빠가 골키퍼 할게. 태석이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축구를 했습니다. 병원 경영의 중압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공놀이를 마친 후 아이들이 태석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은우가 태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장 선생님보다는 지금 아빠가 더 잘 어울려요. 태석이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빠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 서영이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태석이 거울처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오드아이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가 되었구나.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태석이 진료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병원장 명패 대신 은우가 그린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오기 전 태석이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태석 병원장에서 은우와 진우의 아빠가 되었구나. 서영이 진료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첫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그럼요. 정성껏 봐드리죠. 태석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 대신 사랑과 행복을 선택한 진정한 의사이자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진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거대한 타이틀보다 아빠라는 작은 호칭이 수십억 원의 재산보다 아이들이 그려준 한 장의 그림이 더 소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성공이지만 한태석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석처럼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